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법적인 이슈들을 스타일리시하게 풀어나가는 시사법률 토크쇼 여변들의 로앤스타일 진행을 맡은 변호사 김서연입니다. 네, 오늘은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반가운 얼굴들 인사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률방송의 간판 프로그램인 서초동 사람들에서 촌철살인의 멘트로 맹활약을 하고 계시는 우리 변한봉 변호사님. 서초동 사람들에서는 나름 차가운 이성을 번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따뜻한 감성이 충만한, 어찌 보면 서초동 사람들보다 로이스타일에 더 적합한 남성 변한봉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더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성과 미모로 앞으로 자주 얼굴을 뵙게 될 우리 고은희 변호사님. 법률 이슈를 스타일리시하게 풀어가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몸에 이렇게 핏이 딱 좋은 원피스처럼 딱 들어맞는 법률적 이슈에 들어맞는 답변을 드리는 것이 스타일리시하게 답변을 풀어드리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로앤스타일 출연에 상당히 설레임을 갖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누 변호사님들 오늘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깨알 같은 토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2003년에 방영된 옥탑방 고양이 이야기로 문을 열까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동거 문화가 훨씬 더 쉬쉬하던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 당시 그 동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들 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아마 사법시험 2차를 준비하고 있었던 때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36기면 딱 그때가 2차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뭐 일요일 날 저녁에 하는 개그 콘서트에는 거의 볼 수가 없었고, 이제 가끔 일요일 날 이제 재방송을 통해서 옥탑방 고양이라는 드라마를 봤던 것 같은데, 보면서 그저 부럽다. 부럽다. 고시생이 저렇게 동거까지 하면서 아름다운 안낙내와 공부도 하고, 이제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이제 또 문우시락을 나누면서 부럽다. 예, 옥탑방 고양이는 그런데 본격적인 동거에 대해서 다룬다기보다는 약간 순정 만화 같은 느낌이었죠. 이제 동거는 하지만 별 상관이 없는 두 남녀가 그 티격태격하면서 사랑을 키워가다가 이제 어떻게 관계를 뭐 가지고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우리가 얘기하는 동거랑은 좀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오늘날 가족 구성 형태는 굉장히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뭐 결혼 유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는 그 몇 대가 같이 한 가정에서 같이 사는 대가족부터 그 이후에는 부모와 자녀만 사는 핵가족, 그리고 요즘은 자녀 없이 결혼해서 부부만 사는 딩크족, 그리고 아예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1인 가족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동거 가족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트렌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동거 가족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이 즈음에 여기에 대해서 정수빈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동거가 늘어나고 있는 거는 확실히 사실인 것 같고요. 또 이혼의 증가에 따라서 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먼저 시작하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일종의 동거라고 보여질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 저는 동거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책임지고 싶지 않고 좀 더 나의 생활을 보장받고 싶고, 그리고 상대방의 가족들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어떤 그런 욕망이나 욕구에 의해서 동거가 좀 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동거라는 것이 예전부터 알게 모르게 있어 왔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쉬쉬하는 분위기였었는데 요즘은 그보다는 좀 더 대담하게 드러내놓고 동거를 하는 커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의 그 영향력이 있어서 사실 동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거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회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동거의 뭐 원인과 대책, 그리고 앞으로의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들 그럼 다 준비되셨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변들의 러앤스타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여성 변호사 특유의 감성이 담긴 스타일리시한 시사 법률 토크쇼. 오늘의 주제는 동거입니다. 사실 시청자 여러분께 고백을 하자면 저희들이 이제 회를 거듭할수록 거듭해 나가면서 그 다음 주제를 무엇으로 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좀 더 소프트하면서 감각적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기 위해서 고심을 하는데요. 오늘 그렇게 정한 주제가 동거입니다. 하지만 이 주제도 깊게 들어가면 좀 만만치 않은 그런 대화거리들이 많을 것 같죠? 사실 이 동거라는 게 사실혼과 연관이 돼 있고 또 이제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이혼이라든지 혼외자 문제가 있어서 좀 선정적인 부분도 있고 저희가 그 전에 다뤘던 주제들과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직은 동거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금기시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토론한다는 게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요새 20, 30대라든지 아니면 재혼을 생각하는 40, 50대 연령층에서도 이 동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또 뭐 계약 재혼이라고 해서 그런 동거라는 생활 양식이 보편화라고까지는 하기는 그렇지만 많이 퍼져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지금 이 시점에 한 번쯤 이렇게 공론의 장으로 그 주제를 가지고 와서 서로 까놓고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남녀가 같이 살면서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을 동거라고 사전적으로는 개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결혼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법률혼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 생활의 실질을 영위해 나간다라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동거 나아가서 사실혼 관계 이렇게 실질적인 혼인의 형태가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예, 일단은 그 1923년도에 우리나라가 사실혼주의에서 법률혼주의로 가면서 혼인의 유권을 혼인신고로 두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실적으로 일상 사실혼을 하는 부부들과 이제 제도와의 불일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들 옥탑방 고양이를 보셨겠지만 이제 그렇게 저희가 그 드라마를 봤을 때는 김래원과 이제 그 여자 주인공이 혼인의 의사 없이 동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혼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동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단지 실질적으로 부부 생활을 하고 일반적인 뭐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혼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고가 요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일치가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 이유에 어찌하였던 간에 그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남녀가 많아지고 있다면 사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보호를 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뭐 판례나 법 개정을 통해서 조금씩 보호해온 측면이 있죠. 그렇죠. 아까 이제 고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시대에는 뭐 따로 혼인을 했다고 해서 혼인 신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1923년도 이제 일제 강점기 때죠. 그때부터는 이제 일본인들은 철저하게 장부에 기재를 하고 뭔가 조사를 하고 행정적인 소절차를 만든 걸 좋아하다 보니까 23년도에 이제 법률혼주의로 전환을 시켰던 거죠. 근데 그렇게 어느 순간 바꿨다고 해서 모든 국민들이 바로 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법에 그 허점이 흠결 있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63년도 이제 가사성법과 호적법을 개정하면서 사실혼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보호를 해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법이 좀 개정이 됐던 것이죠. 사실혼 관계는 그 법률혼에만 인정되는 상속은 인정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몇몇 그 법률에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게도 그 부양자로서의 어떤 지위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나라 법제도에서는 굉장히 좀 흔하지 않은 경우에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기준법 같이 그 배우자가, 그러니까 사실혼에 있는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다른 배우자에 대해서 부양을 잘 할 수 있기 위해서 인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보면 상속인이 없거나 아마 상속인이 있더라도 같이 살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있을 때는 그 임차권의 승계, 권리 의무의 승계를 사실혼 배우자도 할 수 있게끔 정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은 그 혼인 신고를 안 했다 뿐이지 실제 법에서는 그 법률혼의 배우자와 똑같이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부양 의무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일방의 어떤 귀책 사유로 인해서 파기가 되는 경우에는 뭐 위자료 청구라든지 재산 분할 청구 모두 가능하거든요. 근데 다만 혼인 신고를 전제로 해서 발생하는 법률 효과 그러니까 이를테면 상속권이라든지 이런 친족 관계에는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해서 그러니까 간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부정행위를 해서 서로 그 이혼하게 되는 경우에도 법률혼에서는 간통으로 고소를 할 수가 있었지만 사실혼에서는 그거는 되지가 않고 다만 이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혼 관계에는 어느 정도 이제 법적인 보호가 따르고 있는데 이에도 미치지 못하는 단순한 동거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20, 30대 사이에는 거의 50% 이상이 결혼의 의사 없이 단순히 동거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견해를 표명을 했습니다. 단순한 동거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특히 젊은 층이 선호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서로 구속하지 않고 뭐 쿨하게 헤어질 수 있고 또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사실 이런 뭐 가벼운 이유들뿐만 아니라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거가 늘어나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결혼을 하게 되면 갈등이 생겨도 사실은 이게 해결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냥 헤어지면 갈등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또 한 부분이 되는 것 같고 남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회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동거를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책임은 줄이고 책임은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 좀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 있다 이런 정도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뭐 좀 더 근데 노골적으로 던져버리면 사실 우리 솔직하게 성인들인데 착한 대답도 많긴 하지만 결과적 궁극적으로는 네. 즐기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네. 책임지지 않고 즐기고 싶다라는 거. 그리고 뭐 비용 부담 문제 있긴 한데 이건 사실 부차적인 문제고 일단은 내 편을 만들고 싶다. 대신에 남편이 내 편이긴 하겠지만 시댁에 있는 내 편은 내 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시댁 없고 처가 없고 그냥 우리 둘이 좋아서 서로 의지할 수 있고 어려울 때 같이 의지하고 가끔 밤에 만나면 좋고 헤어지기 싫고 일단은 즐기자. 그게 가장 큰 거 아닌가요? 내 편을 만들고 싶다는 게 사실은 동거에서 내 편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가 사실 의문인데요. 사실 저는 작년에 국선 사건을 많이 했는데 20대 아이들이 구속되는 경우에 저한테 꼭 얘기를 해요. 변호사님, 제 여자친구한테 꼭 연락을 해서 저를 면회해달라고 해주세요. 여자친구가 돈이 있으니까 합의해달라고 해주세요. 부탁을 해요. 근데 전화하면 없어요. 여자친구는 100% 도망갑니다. 남자가 구속되는 그 순간. 그러니까 동거라는 게 내 편을 만드는, 과연 내 편을 만드는 것인가? 진정한 내 편이라면 내가 건강이 해쳐지고 내가 뭐 나의 잘못이로든 뭐 억울하게든 구속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나의 편에 서서 도와줘야 되는데 사실 어머니나 결혼해서 아이들이 있는 와이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발벗고 뛰어요. 어떻게든 남편을, 내 아들을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려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동거녀는 없다는 겁니다. 약혼녀도 없어요. 내 약혼녀에게 꼭 전화를 해주세요 하지만 약혼녀도 없어요. 제가 어떤 경우도 많냐면 70대 할아버지가 상해로 구속이 되셨는데 30년 같이 산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도 도망가셨어요. 그러니까 동거가 내 편을 만드는 수단으로서는 사실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 편이라는 거는 근데 단순히 언제까지나 내 편이 아니라 순간의 내 편을 말하는 거죠. 잠깐 내가 힘들 때 일단 내 옆에서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나를 보듬어줄 수 있는 그 정도 내 편을 말하는 거지. 물론 진정한 내 편은 그건 당연히 뭐 결혼을 한 사이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일단 이 순간에 지금 당장 필요한 내 순간에 내 옆에 있어주는 걸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동거하는 게 아닐까요? 저도 뭐 변호사님 말씀에 뭐 약간의 동의가 가는데요. 사실 내 편이라는 거는 이 법정 고소이나 이런 거는 사실 조금 특이한 케이스이고 일반적으로 저는 혼자 산 지가 꽤 됐는데 가장 서러울 때가 이렇게 문지방을 혼자 걸어 다니다가 부딪혀서
하고 소리를 쳤는데 아무도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럴 때 굉장히 서러운데 그럴 때라도 누가 은희 아팠구나 다쳤구나 하면서 와주는 것만으로도 내 편이 된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성의 경우에는 내 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다못해 애완동물을 기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사람이 좀 더 낫겠죠. 근데 동거라는 게 그 시발점이 그냥 사랑이라는 어떤 감정이잖아요. 근데 사랑이라는 감정은 뭐 1년, 2년 지나면 없어지는 거고 아까 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 쾌락을 위해서 만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즐거운 거 말고 막상 힘든 상황이 부딪히게 되면 그거는 이제 이 사람들이 동거를 할 때 예상을 못했던 거고 같이 쉐어할 그렇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결혼보다는 결속력이 굉장히 약하고 언제든지 그냥 그거를 파기하고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거하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같이 있다가 막상 한 상대방의 어려움에 빠지면 그 동거를 끝내고 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결혼이 주는 부담감. 결국은 그 결혼의 본질도 사랑하는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같이 산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되니까 과도한 부담은 제외하고 그 본질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남녀가 사랑하는. 그런데 이게 일단은 의무가 없으면 책임 없고 책임지지 않으면 의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결속력이 느슨한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사랑하다가 잠시 만나고 또 헤어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다시피 한 가정을 계속 유지를 하는 데는 사랑은 지속적이지 않고 그 사랑을 유지하는 데는 의지가 발동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의지를 발동해서 둘 관계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그런 게 없는 거죠. 뭐 동거가 저는 좀 위험하다고 느끼는 게 왜 남녀가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잖아요. 정말 경험담은 아니지만 죽이고 싶을 정도의 감정을 느끼면서 이렇게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도 있는데 당연하죠. 살아봐서 알아요. 네. 그 동거의 경우 그 옛날에 텔레비전에 그런 경우가 나온 경우가 있는데 이제 어떤 여배우였는데 동거를 한 거죠, 남자랑. 근데 이제 갈등 상황이었나 봐요. 근데 이 여자분이 남자 지갑에서 돈을 얼마 꺼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도로 고소가 된 거예요. 이 남자가 화가 나가지고. 일반적인 부부 사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어서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절도나 사기나 횡령이나 배임이나 재산죄로는 고소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동거 사이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악의적으로 상대방이 일상적으로 가져간 돈에 대해서 기분 나쁘면 고소를 해가지고 형사 판결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사람이 나와 같이 살고 있다 생각하면 좀 저는 끔찍할 것 같아요. 저는 그거 외에도 또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뭐 다른 쾌락적인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미혼모 문제라던가 원하지 않은 아이의 문제라던가 그렇게 더 사실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는데 책임에 대해서 명백하게 생각해 보지 않은 제3자적인 뭔가 동거 형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한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좀은 숨기고 싶은 뭔가 아직까지는 좀 부자연스러운 그런 면이 조금은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그 동거가 하나의 결혼의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뭐 특이한 가정 형태가 아니라 일반적인 그 가정 결혼을 하고 가정을 유지하는 그런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어떠한 배경하에 이렇게 동거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여변들의 러앤 스타일을 함께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조금 전에 동거가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원인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대학가를 중심으로 그 젊은 층에서 이렇게나 동거가 트렌드화 되어 가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변호사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동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직접적으로는 인지청구에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전부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이 몇 달 같이 살면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뒷수습의 측면에서
뭐 여자분이 아이를 낳고 남자분은 뭐 어학연수를 가고 그래가지고 여자분이 남자 자기가 같이 몇 달 동안 살았던 그 남자에 대해서 핸드폰 번호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름하고. 그래갖고 뭐 어쨌든 신원을 찾아가가지고 뭐 인지청구하고 양육비 소송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 30대 젊은이들께서 쉽게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거에 따른 그 파급 효과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자가 임신했다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남자분들? 난 준비가 안 됐다. 준비가 안 됐죠. 여자분도 준비가 안 됐고 남자분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렇다고 낙태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또 여자분이 굳이 아이를 낳겠다고 얘기하셨으면 그걸 또 비난할 수가 있을까요? 그 아이에 대한 양육비며 평생의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지. 그 대학생들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50% 이상이 동거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고 나와요. 근데 그 남자, 여자 성비율을 보면 남자들은 60%, 70% 찬성을 해요. 근데 여자들은 20% 정도만 동거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동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남자한테 유리한 그런 생활 방식이고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여자한테는 진짜 그게 치명타가 될 수도 있고 또 출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도 혼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20, 30대 젊은 여성들이 그렇게 쉽게 뭐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동거에 대해서 쉽게 그 접근할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산 분배라든지 임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신중한 고려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거에 대한 책임감과 기타 문제에 대한 좀 신중한 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정 변호사님처럼 성폭력 피해자 사건을 상당히 많이 다뤄왔는데요.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그 피해자가 고등학생 여자아이였는데 성폭행을 한 남자가 어머니와 그 이성 관계가 있는 남성이었는데 동거하다시피 그 집에 와서 이렇게 계속 살다가 그 집 어머니가 놔둔 사이에 따님이 잠이 들고 그 남자분도 그 집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 그 사이에 성폭행을 한 사건입니다. 근데 더 놀라웠던 거는 이제 그 아이는 전혀 합의나 이럴 의사가 없는데 어머니께서 경찰 측에 이 사건을 합의를 해달라, 끝내달라, 조사를 멈춰달라 뭐 이렇게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동거나 기타 뭐 트렌드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제3자나 기타 책임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변호사님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공통적으로 이제 책임감의 문제를 거론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마침 한 3일 전부터인가 그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대자보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뭐 철도 의료가 민영화되고 있는데 그저 거기서 전혀 관심을 하지 못했고 지성인으로서 내 책임을 못하는 게 난 정말 너무 미안하다. 안녕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취지로 좀 안녕들 하십니까가 유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딱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전혀 자신의 책임의 의식에 대해서는 방기하고 있고 그냥 스스로만 안녕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우리는 보고 있으니까 안녕하지 못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신이 안녕하지 못한 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난 안녕해. 지금 즐겁거든. 그리고 돈도 절약되거든. 그게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이 아닐까 싶네요. 네, 동거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가 생각이 확실히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우리 프로의 유일한 남자 그 변호사님, 네. 변 변호사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좀 다소 생뚱맞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결혼을 전제로 하는 동거는 반대를 하고요. 그 반대로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찬성을 해요. 결혼을 전제로 하는 동거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살아보고 결혼하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람하고 정말 사랑하긴 하는데 한번 살아보고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도 맞춰보고 뭐 일명 뭐 속궁합도 맞춰보고 그래서 종모면 정말 결혼을 하겠다. 전 그건 결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계산적이니까. 차라리 오히려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고 생활비 줄이고 일단 마음이 맞고 같이 있으면 좋으니까 그렇게 살자. 그게 차라리 그냥 순수한 동거 같아서 차라리 그거는 뭐 제한적으로 인정을 하겠지만 결혼을 전제로 하는 동거 그건 너무 비겁한 것 같아요.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동거에서 아이가 생기면요? 결혼을 전제로 하는 동거를 한다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 여자와 같이 살고 있지만 나도 언제든 또 다른 여자와 하룻밤 잠을 잘 수도 있고 그 정도의 자유분방이 전제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개방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정도 사람들이라면 스스로 피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경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정도는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전제로 하는 동거를 결정할 만큼 어느 정도의 지성을 가진 이성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정도로 한다면 아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 합리적인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동거라고 하더라도
동거를 하는 기간 동안은 둘에 대해서 서로에 대한 뭔가 좀 밀착력 같은 게 있는 게 아닌가요? 그 자체가 구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동거가 이게 처음 미국이나 유럽에서 생겼던 건 그야말로 서로 이제 어느 정도 생활비를 부담을 반분하고 오히려 그쪽에서는 정말 성관계가 목적이 아니라 어느 정도 생활비를 절약하고 같이 있는 친구 그런 개념이잖아요. 남자끼리 동거를 하듯이. 그런 정도 개념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그냥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이제 서로 너무 이제 쾌락적인 게 강조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미국의 그 순수했던 그 초창기 동거처럼 차라리 그냥 결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한 친구, 메이트, 룸메이트라는 관념으로 간다면 그건 오히려 찬성해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네. 남자분들이 동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느냐. 제가 특이하죠. 보통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보통 남자들은 없어서 못하겠죠 아마. 아니, 할렐루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보니까 예. 그러니까 대체로 여자들하고 남자는 틀린 것 같아요. 여자는 처음에 동거를 시작할 때는 감정이 예를 들어서 50이라고 하면 동거를 하면서 그렇죠. 100으로 올라가거든요. 맞아요. 근데 남자는 100이었다가 동거를 하면 50 뚝 떨어져서 이제 저 여자가 실증이 나고 그렇게 되거든요. 맞아요.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그러니까 남자들은 한번 정복을 하면은 이제 살살 내려오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맞아요. 내 딸이나 동생이 있다고 하면 동거하지 말라고 얘기하시겠죠. 가만히 안 두죠. 저는 그러면 용역이를 불러서 아마 그 남자를 아마 조용히 묻어버릴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남자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동거를 할 것이다. 당연하죠. 일반적인 남자들은 정복을 하면 산에 내려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정복 자체가 목적이고 김 변호사님 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자분들은 산에 올라가면 더 큰 산봉우리를 보고 주변을 감상하고 싶어해요. 남자들은 정복하면 내려오면 돼요. 남자 여자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면 이제 변 변호사님은 요즘 세대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변 변호사님 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것 같습니까? 어때요? 그렇죠. 뭐 혼전 성관계를 가졌다 하면은 중고등학교생들이 가졌다면 걔는 정말 뭐 날라리에 인간 쓰레기 말종이죠. 어디 중고등학생이 감히. 그리고 대학생 정도 되면 이제 성인이니까 그냥 정말 사랑했구나. 그 정도로 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뭐 중고등학생 눈 맞으면 저희 때 이제 뭐 친구끼리 이제 큰맘 먹고 손 한번 잡듯이 그런 정도로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무 달라진 것 같아요. 그 성폭력 피해 사건도 사실 피해 연령이 굉장히 어린 경우가 많아요. 5, 6학년, 그러니까 같은 반 남자애네 집에 놀러 간 거예요. 그러다가 있다가 그냥 우연히 강제추행을 당하고 우연히 성폭력을 당하고. 초등학생끼리?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발육 상태가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그 성폭력 예방 강의를 간 적이 있었는데 양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남자애들 4, 5, 6학년만 돼도 너희들 야동 보니 했을 때 지그시 웃는 애들이 반이 넘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최근에는 이제 인터넷에서 동거에 대해서 자주 또 깊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상파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그동안 금기시되어 왔던 동거에 대해서 가끔 이제 논의를 하고 공개적으로 어떤 프로 같은 것도 있었죠. 지상파에서도 동거에 대한 방송도 있었죠. 뭐 프랑스 동거 문화에 대해서도 방송을 한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동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는 추세인데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렇죠. 네. 보통 논의가 이제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요? 일단은 그 동거를 지지하는 사람들 논리는 세 커플 중에 한 커플 정도 이혼을 하니까 좀 살아보고서는 그렇게 동거를 해보고서는 결혼을 하는 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의도가 있는데요. 단순히 이제 동거라는 게 사실 아까 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과 그다음에 성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나 책임감이 없는 상태에서 즐기기만 하는 동거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판단할 기회를 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필요합니다. 것 같습니다. 네, 어른들은 사실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 한 입을 덮고 몇십 년을 살아도 내 배우자에 대해서는 정말 모르겠다. 사실은 그것도 그렇고 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가정적인 남편이었는데 어느 날 뒷집 살림하는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평생을 살아도 잘 모르는 이 남녀 관계에 대해서 뭐 결혼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굉장히 많고 한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동거가 새로운 어떤 뭐 결혼 문화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 남자는 자고로 결혼을 해야 어른이 된다. 그 여자도 적용되는 말인 것 같은데 그 말을 좀, 예, 맞아요. 곱씹어보고 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는
처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 부인은 시월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데이트를 하면은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성격이 정반대예요. 저는 앉아서 책 보는 거 좋아하고 술도 잘 못 마시고 친구들 만나는 것보다 음악 듣고 막 그 영화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저희 집사람은 친구들 만나고 이제 가끔 술 한잔 하고 그런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은 너무 재밌어요. 저랑 너무 다르니까 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되게 즐겁고 얘기하다 보면 정말 재밌어요. 근데 이게 삶이 되니까 너무 다른 거잖아요. 극과 극의 삶이 다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한 2년 지나니까 이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싹 트더라고요. 아,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법. 그리고 나와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아, 그래서 결혼하면 어른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동거라는 것은 그냥 그런 전제가 아니라 단순히 즐기는 목적이에요.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전 동거가 가족의 대안일 수 있다. 가족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언제나 영원히 내 편이 되는 것이고, 어느 순간에서도 나의 그 변명을 들어주고, 내가 살인했다고 하더라도 내 편에서 나를 위해 대신 돌을 맞을 사람, 그게 가족이잖아요. 근데 혼전 동거는 단순히 필요와 이익과 쾌락을 위해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혼전 동거는 가족의 대안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는 어른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애를 그냥 더 즐기기만 하는 애를 만드는 거지, 나이든 애를 만드는 것일 뿐이지 이건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그 남녀 관계에 대해서 그 머리로는 생각할 수 있어요. 남녀 관계지만, 너와 나는 사랑하는 연인 관계지만 언제든지 쿨하게 헤어질 수 있다. 머리로는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남녀 관계의 본질이 그럴까요? 친구와 관계하고는 약간 다르게 남녀 관계는 구속하고 간섭하고 배타적이고 다른 사람이 끼어들길 싫어하고 이런 것을 본능적으로 내재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그렇지 않나요? 연애를 많이 해본 사람처럼.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특히 이렇게 성적 관계를 동반한 관계에서는 누군가 내 여자를 바라만 봐도 싫을 수도 있고, 누군가 내 남자와 얘기만 해도 싫을 수가 있는 좀 물건적인 질투와 관계. 질투와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관계를 본질적으로 수반할 수밖에 없는 게 남녀 관계라고 생각해요. 머리로는 나는 배웠으니까, 나는 쿨하니까, 나는 냉정하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연애를 해보면 그 질퍽한 사랑의 감정에 휘둘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 저희가 대학교 때 제3의 물결이 유행했잖아요. 엘비트 피너. 그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신사회의 모델로서 일부 다처제를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자 중에서는 사회활동이 더 주인 여자가 있을 수 있고, 여자 중에서는 가정주부로서의 일이 더 자기한테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한 사람의 남자를 두고 자기 변호사 일을 하고 싶은 여자는 이 남자와 아기를 낳아서 그 다른 처인 가정주부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새로운 가족 시스템을 그 사람은 되게 이상적이라고 썼더라고요. 1차 다부제는 이야기 안 했어요. 예, 거기에서는 일부 다처제였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부 다처제. 여성들을 자기 개발과 직업을 계속 영위하게끔 하는 어떤 제도로서 이런 롤모델이 있다고 제시한 거죠. 근데 저는 그때 대학교 때 읽었지만 이 사람이 남녀관계의 본질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석학이시긴 한데 네. 그거는 남자 입장에서 그렇게 편의적으로 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세상에 어떤 여자가 그렇죠. 내 남편이 네. 나 일하는 거는 용인을 해주니까 다른 여자들을 쳐로둔다 하면 세상에 어떤 여자가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예. 이슬람은 일부 다처제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일처 다부제, 일부 다처제를 다 용인한다고 하면 그거는 오케이 받아들일 수 오사마 빈 있는데, 라덴이 그 자기 형제가 아버지의 처가 14명이었나 뭐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맞아요. 자기 어머니가 홀대를 당해서 굉장히 상처를 입고 자라났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본질적으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한 남자를 둘러싼 맞습니다. 여러 명의 여자는 본질적으로 남녀 관계가 이 사람이 나만 보길 원하고, 나만 쳐다보길 원하고, 나만 관심을 갖길 원하기 때문에 가족이 일단 남녀의 그런 배타적인 관계 속에서 탄생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머릿속의 상상의 산물이지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고, 아무리 지식이 발달하고 세상이 변한다고 해도 그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이루는 가정이 굉장히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제도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쉽게 무너지거나 바꿔질 거라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러니까 남자는 그냥 동거를 하다가 서로 이제 뭐 감정이 식고 이러면 쉽게 돌아설 수가 있지만, 여자는 그 동거 관계를 이제 결혼의 단계까지 거의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동거가 결혼으로 가는 전 단계로 봐서 어떤 가족의 대안으로 생각하지만, 남자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이라서 사실 이런 그 생각의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 동거라는 게 가족의 대안이 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예, 예전에는 이제 엄성적으로만 존재해왔던 동거가 요즘은 이제 좀 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겉으로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이 정도까지 이제 됐는데요. 동거 커플들이 요즘은 그 동거하기 전에 뭐 경제적인 문제나 헤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동거 계약서까지 작성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한때 뭐 인터넷 사이트를 보면 이제 동거 계약서라는 걸 작성을 해서 뭐 생활비는 어떻게 분담을 하고 각자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고 그다음 무엇은 어떻게 하고 이걸 위반하면 우리는 뭐 조건 없이 서로 헤어지기로 하고 헤어질 때는 어떻게 더 분담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체가 결국 사랑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냥 단순히 필요와 일시적인 뭐 이익과 뭐 여러 가지 편리함 때문에 한다는 거지 사랑이라면 그런 걸 쓸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우리 민법대는 뭐 혼전 계약서 있긴 한데 그건 예외적인 거고 사실 좀 동거 계약서를 보는 것 자체가 야 이건 사랑이 아니다. 그 동거계약서라는 말에서 이미 이제 동거가 인간적으로 뭐 친밀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계약 관계일 뿐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이혼 사건 때문에 이제 법정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여자 의뢰인분이 자기 모습이 되게 추할 거라고 굉장히 항상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사건 전에 그러니까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 된 커플인데 결혼은 하지 않고 동거를 하다가 헤어졌는데 이제 각자 재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누는 과정에서 싸움이 돼가지고 이제 법정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남녀가 삿대질을 하면서 그건 왜 안 내느냐 막 이렇게 싸우니까 저 의뢰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추하냐고. 그러니까 동거하면서 헤어질 때는 정말 그렇게 추하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법정 분쟁을 이제 막기 위해서 사전에 뭐 재산 내용 그다음에 이거는 누구 거, 이거는 누구 거 이렇게 분배돼서 미리 사전에 이렇게 정하자는 게 이제 동거 계약서의 취지인데 사실은 여자 입장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동거가 어차피 피할 수 없다고 하면 계약상으로 그렇게 마련해 두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그렇죠. 뭐 결혼해서 살다가 이혼할 때도 뭐 재산 분배 가지고 굉장히 많이 다투고 또 그거는 법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건데 사실 단순한 동거 같은 경우는 아무런 보장책이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자구책으로라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이제 우리 변호사님들은 대부분 다 이제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신데요. 이게 사회적인 추세고 사회 환경적인 그 소산이기 때문에 막연히 부정적이라고 배척만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이제 뭐 대응책이라든지 뭐 법적 제도적 어떤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이제 뭐 100살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혼하고 재혼하는 과정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혼하고 재혼하는 과정이 많아졌는데 각자의 또 재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혼하는 과정에서 차라리 그 결혼을 안 하고 동거하는 커플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요새 그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재혼에 대한 그런 수요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한 결혼 정보 업체에서 40, 50대 그 재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특이한 서비스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계약 조건에 합의를 한 다음에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해보고 이제 이 사람이 진짜 맞다 싶으면 결혼으로 이어지는 그런 일명 계약 재혼이라고 하는데 그런 서비스를 내놨는데 그 40, 50대 수요자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이혼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두 번 또 이혼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결혼 전에 미리 살아보고 신중하게 결혼을 하겠다는 건데 오히려 이게 이제 반작용으로 그 결혼을 더 가볍게 여기고 상대방을 더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결과를 초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어떤 가정법률 상담소에서 보면은 그 재혼한 가정의 갈등 상담 비율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사실혼 관계에 있는 그런 갈등 상담 비율이 2배나 더 높았다고 하는 걸 보면 사실은 계약 재혼도 그 어떤 인간적인 구속력, 결속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약한 것이고 상업적으로 아니면 악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우리가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렇게 딱 뭐 결혼이다 그러면 일정 부분 포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동거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결속력이 약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또 선택의 여지가 있잖아요. 맞아요. 항상 매 순간 갈등할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맞아요. 결혼은 묶여 있으면은 이거를 이제 파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큰 부담이니까 그쵸. 쉽게 예.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계속 고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참지 못할 경우에 그때 이혼을 하는 건데 동거 같은 경우는 매 순간 그냥 그만할까?
그만할까? 그걸 매일 순간순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불행할 것 같은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렇습니다. 어떠한 제도나 관습 법률도 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뭐 동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견해가 다수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좀 더 안정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젊은 세대의 상황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 현상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사실은 지금 이야기를 했다시피 동거 같은 경우에는 동거를 하다가 헤어지면은 남자보다는 여자한테 훨씬 더 치명적이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이제 여성들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여성들을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죠. 너네가 유리그릇이다. 그럼 너네만 깨진다. 이렇게 해서 뭐 교육을 시키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남자 입장에서 그 여자 입장을 얘기한다는 게 상당히 좀 아마 좀 납득이 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동거하다 헤어지면 무조건 여자가 100% 손해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여성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깜짝 놀란 게, 그렇죠. 아니요. 만약에 나이트에 갔다. 그럼 남자들은 이제 그냥 하룻밤 원나잇 스탠드를 즐기기 위해서 여자들을 막 이제 선택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일단, 물론 이제 퀸카가 들으면 정말 좋겠지만, 일단 그날 밤 누구라도 하나 걸리기만이라도 해라. 라는 심적으로 가는 남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자들 입장에서 오히려 이제 성적으로 개방돼서 오히려 성욕을 즐기는 여자들도 간혹가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여자들은 어떤 남자든 내가 선택하면은 나는 그 남자가 잠자리를 잘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여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는 오늘, 특히 또 그런 여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박색이 아닌 한, 그런 여자들이 가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남자들도 여자가 오늘 자기를 허락하겠다는데 안 갈 남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오늘은 나는 내가 선택하면 난 제가 잘 수 있어. 난 즐길 수 있어. 내가 널 선택한 거지 네가 날 뭐 덮친 게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여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만나봤었는데 그래서 굳이 나 여자가 손해는 아니다, 그런 여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사고방식을 가진 여자라면 내가 즐기는 만큼 내가 피해보지 않게 사전에 피임도 잘하고 뭐 동거를 하면 그쵸, 예. 내 재산 확실히 챙기고 이렇게 한다면 사실은 여자가 뭐 동거에서 굉장히 손해본다.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인생을 사는 거죠.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을 건데 이제 예. 대부분의 여자들은 일단 남자를 맞아요. 믿고 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맞아요. 제가 그 여성 의사회 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여자분이 나와서 20대에 자궁경부암이 걸렸다고 하면 그 여자는 문란한 여자인 게 100%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산부인과 의사분께서.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가졌을 때 여자의 성기가 더 상처받고 그 감염되고 암 발생률이 높아지고 이런 것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맞아요. 전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자기 자유의 의지대로 그런 걸 즐기는 분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자기의 신체적으로라도 손해가 없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신체적으로 손해를 봐도 네. 쾌락으로 뭐 상쇄되는 뭐 그런 거는 이제 자기가 감안을 하고 그리고 가겠다는 요즘에 그 거겠죠. 자궁경부암 예방 주사가 나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남성의 성기에 묻은 어떤 세균들이나 이런 것들이 여성 몸에 들어왔을 때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주는 주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사실상 성관계가 없는 여자들은 자궁경부암에 걸릴 일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여성 질환의 다 많은 부분들이 그런 좀 성관계를 매개체로 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요. 에이즈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럴 거고, 옛날에는 매독이 되게 심한 경우였죠. 그 메릴 스트립이 주연한 영화 있었는데, 그 난잡한 남편을 만났는데 자기가 성병에 걸린 거예요, 여자가, 부인이. 그래서 아이를 못 낳게 되는 그런 아웃 오브 아프리카인가? 네, 그런 영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유의지대로 즐기지만 과학적으로 신체적으로 과연 여자가 더 손해인 게 아닌가, 저는 또 그렇게 제가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김 변호사님한테 내가 동의를 하는 게 뭐냐면, 김 변호사님은 그 정도 즐길 여자라면 자신이 충분히 케어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제가 예를 들자면은 오히려 집창촌에 있는 여성하고 말씀하셨듯이 남자가 물란한 여성하고 비교하면은 집창촌의 여성이 오히려 더 그 여성 질환에서는 오히려 더 우월해요. 왜냐하면 그 여자들은 그건 자기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 여자들은 그 어떤 의미냐면은, 관리를 하니까. 예, 그렇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정기적인 예. 검진 사라졌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전체가 그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것 주체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자기가 알아서 몸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과연 알아서 내가 몸을 즐긴다는 관리할까요? 여자는 자기가 알아서 충분히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여성이 성적인 주체로서 성적인 예, 예.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좀 그래서 많은 것 같아요. 가치관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요즘, 이제 여자가 너무 그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올인하고 그게 사랑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남자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면 자기가 피해를 입는 거고 저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사랑도 변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독립적으로 내 생활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대비를 하고 또 즐길 수 있으면 즐길 수 있고 이렇게 사고방식을 전환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네, 네. 예전에는 뭐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라는 이런 그 영화의 멘트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믿지는 않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사랑은 변할 수 있다라고 믿고 이제 여성들도 예전에는 변하지 않는 사랑을 기대하고 거기에 대한 환상을 품고 끊임없이 이렇게 한 남성으로부터 케어받기를 바랬다라면 요즘은 여성들도 자기 삶의 적극적인 주체로서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프랑스에서는 1980년대부터 이제 동거 커플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뭐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그 문제들 때문에 동거가 이제 점점 늘어나면서 사회연대협약이라는 게 생겼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거죠? 이제 프랑스 정부가 한때 저출산으로 굉장히 골머리를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과 관련되어 있던 것 같은데요. 1999년부터 동거 생활이 3년이 넘은 커플에게 어떤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주는 어떤 법적 조치들이 인정되는 그런 것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젊은 커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들어올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혼에 대한 인정이나 이런 것들이 나름 좀 유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상속 문제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차별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 남녀 연대 협약에 그냥 우리나라 이렇게 사실혼에 대해서 보호해주는 한 그 정도 수준일까요? 뭐 더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뭐 자녀라든지 이런 경우 사실 사회연대 협약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지 않고 지금 프랑스 대통령도 결혼하지 않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동거 커플인데 결혼하지 않고 살더라도 부부와 똑같은 그러니까 우리도 인지청구에 속아 있고 혼인 외 외자도 혼중자하고 그 아무런 상속이나 이런 거에서 차별이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혼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게 점점 이제 강화되어 온 거잖아요. 아까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몇 법률에서는 이제 부양자로서의 그것도 인정을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실혼 관계는 그런데 단순한 동거인 경우에 정말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단순한 동거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정 변호사님 말씀은 앞으로 이제 동거가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늘 것 같아요, 사실. 어차피 이미 뭐 한번 맛을 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이게 간편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지 선배들한테 교육을 받거든요. 남자들은 살아보니까 괜찮더라. 어차피 아무리 길어봤자 사랑의 유효기간도 뭐 1년, 2년이잖아요. 어떤 여자 만나서 한 1년 살다가 헤어지면 되니까 아주 좋더라. 부담 없고. 대신 뒷정리 철저히 하고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에 걔랑 찍은 사진 올려놓지 마라. 마누라한테 나중에 추적당한다. 선배들이 전수를 해줄 것 같아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실은 사회가 너무 좁아서 한 달이 건너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비밀은 없다고 생각해요. 비밀은 없고 정말 이렇게 동거 문화가 확산되면 그것이 그냥 공공연하게 인정되는 그런 문화로 가야지 그거를 숨기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변 변호사님, 네. 동거를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결혼할 생각은 따로 하시는 거네요, 남자들이? 당연하죠. 사랑 따로, 연애 따로, 동거 따로, 결혼 관계 따로. 모든 것은 달라요, 남자들에게선. 남자들은 다양한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 뇌에 수많은 방이 있어요. 각 방에 들어가 있으면 주제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아파트고 여자는 단독주택이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딱 정확한 비유세요. 그 남자들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어낸 말이 아닌가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자도 아파트 있지 않아요? 저 결혼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자도 뭐 빌라라든지 다가구 주택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주체적이시네요. 네, 남녀의 사랑과 결부된 뭐 동거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밤을 새서 이야기를 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멘트 한마디씩 해주세요. 동거까지는 그렇고 그냥 손 붙잡고 러버텔이다 가시고 동거는 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동거를 뭐 맹목적으로 막 닥치는 대로 할 건 아니지만 일종의 나한테 맞는 배우자, 나한테 맞는 사람을 찾기 위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경험에서 실패도 있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뭐 내상을 입거나 피해를 입으면 안 되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재산에 있어서는 계약서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임신에 대해서는 피임을 잘한다든지 뭐 이렇게 대비책을 세우고 동거를 하는 거는 괜찮은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김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여성 변호사의 입장이다 보니까는 동거라는 트렌드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보호 장치를 뭐 사회가 마련해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마련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동거는 하지 않고 그 성관계를 그 결혼에 국한해서 할 것을 권하고 자신의 삶과 한번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만날 남자나 여자에 대해서 좀 더 이상을 높게 두고 세상 별거 아니다, 성관계도 별거 아니다, 결혼도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허무하고 냉소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소망하고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 휩쓸려가는 어떤 사조도 있고 분위기도 있고 트렌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대로 행동하고 그거대로 말하고 그거대로 살았을 때 나에게 오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동거가 하나의 트렌드 문화가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거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깊게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종족 보존과 사회 유지를 위한 이 가족제도, 결혼과 가족제도가 이제 홀대를 받고 동거 문화가 일반화된다라면 사실은 좀 더 책임지지 않고 좀 더 쿨하고 좀 더 가볍게 인생을 산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사회 속에서 또 인간관계 속에서 점점점 더 외롭고 고립적인 그런 인간이 되어가지 않을까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결국 사랑과 결혼과 관련해서 우리는 사랑과 정성을 쏟는 만큼 삶이 풍성해질 수 있는데 책임지지 않는 만큼 더 외롭고 더 고립적인 그런 삶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삭막한 미래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네. 사랑과 결혼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한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일 것 같은데요. 자녀를 키우신다면 자녀들에 대해서 지금 부모님들이 모르는 그 대학생들의 동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예의주시해 보시고 자녀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결혼관을 심어주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대한민국 여성 변호사 특유의 감성이 담긴 스타일리시한 시사법률 토크쇼 로앤스타일 어느덧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산뜻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